아저씨들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 족치는 거 동네 애들도 다 알고. 밥은 먹고 다니냐? 이춘재도 가석방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실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도 뉴스탑10의 시작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얼굴이 갸름하고 코가 우뚝하며 날카로운 눈매, 화성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당시 공개된 범인의 몽타주입니다.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는 이 몽타주와 상당히 흡사한 인물이었습니다. 범행 현장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까지 말입니다. 향수기? 이 향수기. 너 향수기 좋다고 맨날 따라다녔잖아. 향수기 예쁘지? 바뀐 옷을 다시 입혔다. 그건 왜 그랬을까? 몰라. 다시 입혔어. 왜 그랬어? 왜? 나야 모르지. 정말 잘 나가다가.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이 주제는 이제 이수정 교수님께 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춘재가 진범이다 100% 우리가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뭐 100%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 같으면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네. 이춘재가 유력 용의자는 확실하고 네. 진범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네, DNA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꼬리로 이제 고리들로 이렇게 꼬여 있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DNA 추출 기법은 마커를 비교를 하는데요. 비교하는 마커 숫자가 거의 20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20개가 일치하는 우연이라는 건 있기가 힘든데 그런데 지금 증거물이 5차 사건, 7차 사건, 9차 사건에서 발견된 것만 그 안에 증거물이 6개의 증거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거기서 모두 이제 이 씨의 DNA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범인의 이제 DNA였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2010년도부터 DNA법이 통과돼가지고 법무부의 재소자들의 DNA를 다 모아놨거든요. 그렇죠. 그 DB 안에서 결국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당 뭐 0.001%의 오차가 있다 그래도 예. 결국에는 증거물이 6개나 되는 데다가 이춘재의 이제 DNA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라면 그런 아주 낮은 극히 이제 드문 오류라면 사실은 6개가 동시에 일치하면서 이춘재의 DNA까지 일치하기는 거의 뭐 오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제로에 가깝다. 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10번의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이 지도를 포인트로 찍어봤는데 그런데 제일 놀라운 건요. 오늘 계속 말이 나오는 건데 양지열 변호사님. 이춘재 본적, 주소. 본적지 여기고 화성 토박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적지가 저기였고 주거했던 곳도 실제로 사건 현장 굉장히 가까운 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요. 91년도까지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한 걸 보는데 마지막 9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불과 집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게도 만드는데 예. 당시 사건을 총지휘했던 경찰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주거지에 살았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조사 대상에는 포함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기억에 남지 않은 것은 이제 주요 용의자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조사했던 사람이 주요 용의자와 참고인 포함해서 2만 명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력 용의자라는 이름이 안 남았다는 것만으로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하, 기억에 의존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왜 이춘재는 이 유력 용의자가 아니었을까요? 관련 영상 한번 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장난하냐? 니는 그 소리 몰랐나? 왜? 아저씨들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 족치는 거 동네 애들도 다 알아. 닥쳐 이.
이수영 교수님이 보셨을 땐 왜 이 이춘재가 이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세요? 당시에 이춘재는 2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이제 뭐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이 없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일반적인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집안일을 도우면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라서 지금 의심을 할 수 있는 뭐 다른 가능성이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에 수사를 할 때 시신이 10구가 나왔는데 그 시신에서 남은 흔적들이 성적으로 모두 도착적인 경향성들을 가진 성일탈이 심한 사람에 의한 성범죄다, 강간살인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용의선상에 올라져 있던 주요 용의자들은 마을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든 뭐 성범죄로 신고가 됐던지 아니면은 뭐 바바리맨처럼 성일탈이 심하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수사를 집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혈액형이 B형이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돼서 그 중에서도 특히 혈액형의 일치도 이런 것들도 아마 참고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화성 토박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평범했기 때문에 주요 선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네, 전과가 또 없었고요. 네. 양지열 변호사님. 근데 혈액형, B형, 이춘재는 지금 O형으로 알려졌고 당시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B형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그러니까 당시 수사팀장인 하승균 팀장 같은 경우에는 B형을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수사한 적이 없다라고 했었고요. 예. 또 저도 이제 관련 자료를 좀 우연히 봤는데 이 B형의 용의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사실 피해자 중에 공교롭게 B형이 좀 많았던 부분은 눈에 띄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위로 제일 유명해진 건 사실은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인터뷰했던 거를 근거로 해서 B형이라는 걸 좀 직접적으로 지명한 적은 있었지만 그 외에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B형을 수사한 건 없었는데 이게 좀 와전이 된 게 아닌가. 물론 기록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혈액형을 집착해서 이춘재를 놓친 것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B형을 측정해서 B형 대상자들을 주요 용의자들로 수사했다는 그런 기록이라든가 관련자들의 증언은 없습니다. 그럼 양 변호사님은 이수영 교수님은 이제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벗어났을 것이라는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도 있는 게 이춘재가 굉장히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해서 자녀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한참 발생하던 시점에 신혼부부에서 자녀까지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바깥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범죄를 저지른 살인사건을 저지른 인물로 경찰이 좀 특정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혈액형 논란도 있고요. 쭉 들으셨던 것처럼 참 수사 기법이 참으로 열악했던 때였습니다. 무려 2만 명이 넘는 대상자를 상대로 한 이 싹쓸이 수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는데 그래서 후폭풍도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여인숙에서 한 2, 3개월 정도 먹고 자고 했나 봐요. 아버님 팔순인데 제가 그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밤새 작업하고 의경 애들이 구쟁이들이 밤에도 어쩌었어. 밤에는 사람들이 걸댕기지 않았어요. 무서워 끝나가지고 이렇게 애들 데리려가도 무섭고 우리 너무 뺄거라 예수님 잘 여전히 화성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또렷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6년간 이어진 연쇄살인도 1991년 4월을 끝으로 막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이춘재는 화성을 떠나서 충북 청주로 향했습니다. 뭐가 잘못했어.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필요 없어. 모르겠다. 밥은 먹고 다니냐? 화면을 보실까요? 사실 어제 저희가 이 뉴스탑10에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유영철의 예언. 그리고 뭐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죽거나 아니면 수감 중일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만큼 이런 이춘재 같은 연쇄살인범에게는 이 범행 충동을 끊을 수는 없는 건가 보죠. 네, 일단 처음에는 이제 아마도 뭐 살인을 뭐 계획을 해서 벌어진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저항을 하던 와중에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요. 문제는 그 첫 번째 사건이 해결이 안 되고 은폐되는 경우에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검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잠깐 동안 숨어 있다가 그 극도의 자극적인 상황에 대한 계속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스릴을 만끽하려는 이런 이제 욕망이 생기면서 사실은 중독 사이클처럼 연쇄 범죄, 뭐 연쇄 성폭행이나 연쇄 살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단 시작해서 뭐 자극 추구를 하는 그런 욕망이 심해지면은 스스로 알아서 억제를 하고 그만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게 이제 경험자들의 이제 진술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91년도까지 지금 화성에서 연쇄살인을 10건인지 아니면 사실은 더 많은지 그건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10건, 뭐 공식적으로는 10건을 저지르고 그리고는 아마 이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아이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비는 거예요.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사이가. 잠시만요. 네. 저하고도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여기까지는 화성에 거주했을 때고, 그다음부터 청주로 이제 거주지를 옮겼는데, 네. 그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다. 그 사이가 공백기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삶의 의욕을 느낄 만한 기회가 주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찾았던 그런 습벽을 잠깐 멈추는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마도 추정컨대 혼인과 연관된 그런 이제 휴직이라고 볼 수 있는 공백기, 2년 9개월 동안의 공백기가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아내와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가정폭력이 심했고요. 워낙 포악한 성격이다 보니까 아내가 가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쌓여있던 억눌렸던 성일탈적인 욕망을 참지 못하여 결국 처제를 상대로 93년도 12월 달에 강간 살인 사건을 다시 저지릅니다. 한번 저도 읽어볼게요. 이렇게 네. 처제 살인 사건 판결문 청주에 있었던 94년. 피고인은 내성적이나 한번 화가 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의 성격 소유자로 아들도 방 안에 가두고 마구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학대하고 부인에 대해서 잿더리를 집어 던졌다. 본인의 본성은 분명히 남아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이나 어린아이, 노인들에게 굉장히 포악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포악성이 잠시 신혼을 이제 보내면서 잠시 억제가 됐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고 뭐 부부싸움이 시작되자 결국에는 그것이 가정폭력으로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져서 결국 혼인관계가 깨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이 방금 전 화면 이 시간대별로 정리한 그래픽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교수님 그런데 물론 뭐 저희가 여기서 주제도 얘기했듯이 결혼한 뒤에 범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단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에서 93년도에 이사하기 전까지 경기도에서 혹시 추가적인 뭐 지금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청주로 이전한 이후에도 94년도 1월 달에 입건되기 전까지, 구속되기 전까지 이제 청주 지역에서 지금 미제 사건이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중간이 또 91년도와 86년도 사이가 그렇게 촘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촘촘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혹시 추가적인 여죄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얘기를 쭉 듣고 보니 이춘재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정말 정확하게 어떤 범행을 더 저질렀는지 알 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나 그러나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와 충청도권에 지금 미제 사건 특히 여자들의 강간 살인 사건에 지금 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제 사건에는 증거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물들이 화성 연쇄살인과 당시에는 연계가 있다라는 게 확증은 안 됐으나 그렇죠. 증거물들이 있다면 청주경찰서에 있거나 아니면 오산경찰서에 있거나 또는 화성경찰서에 있거나 그 증거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DNA 확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DNA가 일치하면 사실은 오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사실은 시신에 남은 흔적들에서 그런 것들이 뭐 특히
범인밖에는 접촉할 수 없는 물건들에서 DNA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 씨의 여죄들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춘재를 중심으로 다른 사건도 계속 DNA를 대조해봐야 되겠네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백 기간도 있고 뭐 결혼했다고 해서 그게 성향이 완벽히 바꾸는 시점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화면 같이 보실까요? 이 25년 전 처제 사건, 그러니까 화성 사건 거의 3년 뒤에 벌어졌던 일인데 양정열 변호사님. 그런데 이때 뭐 여러 가지 경찰 조사에서도 문제가 많았지만 특히 혈액형에 대해서 또 그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혈액형이라고 이렇게 전말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이 청주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이춘재가 다시 이사를 갈 준비를 해서 이 짐을 화성 본가에 옮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에 가서 청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성에 있는 경찰이 그 소식을 파악을 하고 이게 뭔가 범행 수법이 좀 비슷한 것 같다 싶어서 우리 화성에서 이춘재도 한번 수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데려다 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그 화성 경찰서에서 당시 좀 뭔가 좀 잘못 어떻게 보면 요청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수사에 정말로 필요했다면 청주로 갔어야 되죠. 왜냐하면 청주경찰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 피해자고 살인사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신병을 인도해 줄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청주경찰도 사실은 그때 정확하게 처신을 제대로 한 건 아닌 게 이 살인수건이 좀 특적이 비슷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으면 여죄를 반드시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력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죄 수사 차원에서 본다면 청주경찰이라도 화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 약간 화성이나 청주에서 당시에 어찌된 일인지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쩌면 그렇게 안 된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 혈액형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지금 해볼 수 있는데 그 추측을 넘어서서 당시 공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만큼 분명히 오류를 저지른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당시 이춘재가 조사를 받는 장면이 찍힌 한 언론, 신문의 사진입니다. 저렇게 왼쪽이 경찰이고 저렇게 점퍼를 확 뒤집어 쓴 사람이 이춘재로 나와 있고 당시 이제 처제 살인사건에서 보도했던 신문이 저희 지금 화면에도 잡히고 있습니다. 이수영 교수님. 네. 조금 안타까운 건 뭐 많이 안타깝죠 사실. 이 청주 사건과 화성 살인 사건을 연쇄 살인 사건을 이게 연결고리를 경찰이 그때 찾지 못했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사실은 80년대에 이어서 90년대 초반까지의 사건들이잖아요. 그 시절에는 연쇄살인도 많지 않았던 데다가 더군다나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는 것도 강호순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보통 연쇄살인이 그야말로 한 군데서 유영철처럼 일으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가택 침입해서 정남규처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지역을 벗어났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까지 내려가서 지금 여기 화성에서도 자그마치 10개의 사건이 진행 중이고 수없이 많은 용의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들을 모두 등을 지고 청주에 내려가서 청주 경찰서에서 잡아놓은 피의자를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 생각까지는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이춘재가 정말 결혼한 뒤에 범행을 정말 잠시 멈췄던 건지 아닌지도 경찰이 앞으로 찾아낼 부분인 것 같습니다.